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식을 많이 했어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그리고 제가 진로 고민이 되게 깊었었거든요. 이 얘기도 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좀 딥해지긴 하는데, 원래 얄미운데 이런 데서도 네가 빠지지 않고 나에게 한 소리를 꼭 하는구나. 폰을 보면서 집까지 걸어갈 때가 많았는데, 집 앞에서 저기요 이렇게 좋은 연인이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또 질문도 있었는데, 그럼 더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겠죠? 진짜 너무 쇼크였어요. 으슥한 골목에서 또 저기요 혹시, 제가 아직까지도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도대체 왜 저럴까요? 이러면서 뭐 그 심리에 대해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한 4년 넘게 이걸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심각하게 낮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내가 좀 멘탈이 무너지니까 다시 나한테 들러붙는구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또 얼굴과 함께 찍고 있는데요. 제가 치아 교정 중이다 보니까 자꾸 얼굴을 쓰는 게 좀 불편해서 얼굴로 영상을 잘 안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또 이런 얘기도 사적으로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때가 아닌지라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뭐 이리저리 좀 무드가 또 만들어져야지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자주 소통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댓글이나 DM으로나 메일로나 이렇게 물어보셨던 거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거의 답변을 잘 드리지 않지만, 오늘은 좀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한테는 작년과 올해 지금까지의 무드가 거의 최정점에 달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마지막 정점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어떠한 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막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했고, 뭐 아직까지 그게 다 회복이 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지금은 제가 있는 중이라서 뭐 여러모로 약간 적극적인 활동 자체가 좀 힘들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시도는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시간이 좀 지나야지 제가 더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들은 좀 시간적으로 우리 묻어두기로 하고요. 현재 뭐 또 레슨은 계속 하시나요? 이런 말씀을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이제 제 일이기 때문에 레슨은 계속 하고 있어요. 뭐 성악 입시생부터 시작해서 실용음악과 뭐 뮤지컬 입시생들, 그리고 배우 준비하는 그런 것도 또 입시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뭐 배우 소속사에 계신 분들 다 오시고, 뭐 성우, 뭐 제가 목소리랑 음악이랑 다 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치료 파트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학 병원 다니시는 분들 뭐 안 나와서 계속 저 찾아오시고, 이런 것들은 끊이진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또 뭐 투자에 대해서 막 물어보셨는데, 돈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투자는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도 재테크를 하지만 저는 정말 노동 수익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수익이 일반인들이랑 완전 다를 정도로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일을 했었어요. 그만큼 일도 많았고, 뭐 시간에 비해서 받는 페이도 높은 편이기도 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버닝이 일적으로도 좀 와서 최대한 좀 일을 줄이고, 요즘에는 차라리 재테크를 조금 더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새로운 것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시동을 많이 걸고 있고, 서칭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자료 수집 같은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막 근데 예전처럼 막 파이팅, 뭐 열정 뭐 이런 모드는 아닌데, 그리고 제가 또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부터 갖춰진 게 더 많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힘들면 일부러 막 애써서 뭘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제 30대가 되고, 30대 아기 때, 그러니까 완전 초반 때가 아닌 이상은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이상 막 이런 거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열심히 정말 막 영혼을 갈아 넣어서 20대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나의 이런 뭔가 감각적인 걸 안 잃어버리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른 차원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좀 열심히 하고, 막 저도 어떨 때는 막 소처럼 막 일을 하거나 소처럼 막 열심히 막 연습을 하거나 분명히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는 안 살아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은 머릿속에서 시스템이 좀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삶을 대하는 자세, 뭐 사람들과의 뭐 관계, 뭐 일을 대하는 자세,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뭐 그걸 수행하는 자세, 이런 것들의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은 바꾸기 위한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때이다. 저 스스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너무 좀 동안으로 보이면 선생님이라든지 뭔가를 감독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거든요. 왜냐면 외모로 판단하고 좀 어리다라는 게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좀 감점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그게 감점 요소로 작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동안이란 게 일적으로나 사회에서는 제가 뭐 40대 이상이 아닌 이상은 좀 좋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동안처럼 이제 보이기 때문에 뭐 피부 관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피부 같은 경우는 따로 사실은 관리를 하진 않아요. 요즘에는 진짜 20대 초반부터 너무너무 피부에다가 뭘 많이 하잖아요. 뭐 필러부터 시작해서 뭐 레이저는 다 하고 뭐 진짜 주사 막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따로 피부에 뭐를 하지는 않고, 대신 제가 그냥 좀 꾸준히 하는 게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냥 전신 마사지를 받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뭉친 데라든지 이런 데를 좀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고, 그리고 환경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꾸준히 되기 때문에 근육통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막 뭉치는 느낌이 요즘에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어려운 그런 일들과 스트레스 받는 이게 폭발을 하면서 몸이 좀 고장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한 4개월 정도 지금 꾸준히 바디 마사지를, 그러니까 오일 마사지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뼈랑 근육이랑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근육이 수축되면서 이제 뼈에 딱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떼주는, 확실히 이렇게 손으로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기계가 딱 잡아가지고 막 뼈에서 내가 이렇게 막 긴장해서 막 수축된 이걸 막 뜯어주니까 훨씬 몸도 빨리 풀리고 이완되는 걸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란 게, 그 치과에서 제가 이갈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근육 이완제를 처방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그거랑 플러스로 다른 약을 하나 주는데 그 근육 이완제랑 먹으면 좀 졸린 그거랑 같이 처방을 해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무슨 당부를 하셨냐면, 이거 드시고 절대 운전은 하시지 마세요. 정말 많이 졸리니까 좀 집중해야 되는 자리나 운전하는 거는 피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육 이완제가 아예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먹어도 근육 이완되는 느낌 하나도 못 받겠고, 일부러 좀 저녁에 먹어도 한 3, 4시간 더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저는 그게 저한테 효과가 전혀 없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번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몸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육 이완제가 아예 듣지 않는 이런 몸이 됐으니까 정말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 정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서 마사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내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꼬박꼬박 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괄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멘탈이 탁 털리고 나면은 뭐 피부 관리고 뭐고 그냥 크게 그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아예 세상살이에 다 관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멘탈이 진짜 완벽하게 터지고 나서 뭐 그런 거 아예 안 했었는데 좀 무드를 살려보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막 다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게,
괄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화장품 같은 걸 발라도 그냥 겉도는 게 아니라 피부 안으로 쫙 이렇게 흡수를 유도해주는 그런 제품을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뭐 영상 중간에 아예 따로 한번 뭐 삽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괄사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괄사 마사지를 하면서 체내로 흡수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로 뭐 광대라든지 뭐 이마 라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마사지를 해주면서 화장품을 흡수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켜고 이렇게 진동도 되고 여러 가지 모드 전환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지금 어떤 모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순한 그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충전도 이것만 열면 바로 그냥 가능하고요. 일단 무선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들고 다니면서 제가 출장도 좀 자주 다니기 때문에 출장 가서도 쓸 수 있고요. 되게 컴팩트한 디자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제 뷰티 디바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제일 간편한 것만 딱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만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뚜렷하게 성악 전공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성악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전공 스펙트럼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는 클래식 피아노로 전공을 시작해서 근데 계속 이것만 하고 있기에는 그때는 뭔가 더 외향적인 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하던 실용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해서 전과를 했어요. 예고를 다닐 때. 그러다가 저는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연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뮤지컬로 다시 전향을 했다가 그러다가 뭔가 캐스팅을 당해가지고 제가 원치 않았지만 뮤지컬을 할 때 성악을 배우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그 멘트에 그 교수님한테 속아가지고 좋아하지도 않는 성악을 하게 됐죠. 근데 처음에는 싫었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은 이제 성악 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제 전공이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때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지 이런 물음도 많았는데 아직까지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물론 뭐 연락이 끊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러시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을 하세요. 그분과는 그래서 영어로 가끔씩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아직까지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요. 그 외에는 제가 또 카카오톡을 가르쳐줘서 독일에서도 카카오톡 쓸 수 있거든요. 다운받아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하면서 뭐 친했던 친구들 제가 또 너무 독일에 있을 때 마음을 많이 나눴던 친구가 있어요. 지금 의대를 진학을 해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되게 독일에 있었을 때 제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줬던 친구기도 하고 저도 그 친구에게 도움을 또 많이 줬기 때문에 서로서로 되게 고마워하면서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지내고 그 외에 좀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랑도 제가 가르쳤던 독일인 제자들이랑도 왓츠앱을 또 독일에서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왓츠앱으로도 막 가끔씩 안부를 묻고 그런 정도로 연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 치아 교정을 시작한 계기도 물으셨는데 이거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30대의 치아 교정이란 걸 결심을 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이미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좀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방송 출연 요청도 많이 왔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저 지금 치아 교정 중이라서 안 돼요. 못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의 뭐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갈이가 되게 심한 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거의 막 여기 신경 자체가 막 건드려져서 아플 정도로 마모 현상이라고 해요. 이갈이가 심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이를 비비면서 이가 마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컸어요. 치아 교정을 하면 좀 나아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제 이가 되게 고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치아 교정하기 전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각도가 약간 삐뚤어져 있는 이 하나를 좀 바르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 똑같은 자리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잇몸을 물어서 자주 그 자리에 상처가 나니까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해서 그러니까 치료를 받다가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치아 배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도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크게는 이 3가지 이유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좀 남아있지만. 그리고 이제 저의 외적 이상형과 내적 이상형을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외적 이상형 같은 경우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거는 거의 비슷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일단 전체적인 느낌이 저는 베이비 페이스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막 마초 같은 느낌? 뭔가 우락부락하거나 너무 덩치가 크고 너무 사람이 막 크고 막 이런 데서 크게 이렇게 호감을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예전 남자친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이 아직까지 생생한데 약간 부담스럽다 이런 그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되게 큰 사람? 뭔가 이렇게 딱딱한 느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 좀 인상을 크게 남겼어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뭐 키가 엄청 크고 뭐 몸이 진짜 좋고 막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도 있었긴 하지만, 근데 막 너무 막 우락부락하고 막 너무 크고 이러면 좀 호감이 안 생긴다라는 그런 인상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너무 막 또 수염 많이 나고 이런 분들보다는 좀 뽀송뽀송하고 귀여운 타입을 절대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냥 베이비 페이스 같은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약간 좀 애기 같은 얼굴에 그 느낌이 있는 정도? 뭐 쉽게 표현하자면 뭐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으니까 뭐 송중기 씨나 뭐 정혜인 씨나 약간 나이가 들었는데도 웃을 때도 보면 되게 좀 애기 같은 느낌? 그러면서도 성격이 또 너무 막 애교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배합이 좋을 때 저는 그런 게 좀 제가 선호하는 게 아닌가. 제가 되게 20대 초중반 이럴 때는 이준기 씨 같은 그런 외모를 되게 좋아했어요. 엄청 샤프한 스타일 있죠. 저는 막 눈도 이거는 동일한데 저는 막 쌍꺼풀 크고 장동건, 뭐 원빈, 정우성 이런 사람들 보고 전 잘생겼다라고 절대 느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이 맞긴 하지만 그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나는 저런 외모는 별로 내 스타일 아니야 라는 말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게, 이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베이비 페이스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예쁜 그 느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합니다. 남자지만 뭔가 예쁜 느낌이 있는 거를 외적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적 이상형? 너무 이건 조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조건이 많은 것 같아요. 내적 이상형은. 근데 요즘에 좀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일단 같이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상형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삶과 연결시켜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 이거를 삶과 직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안전한 사람이 좋은 것 같거든요. 되게 생활 속의 작은 부분인데도 내가 되게 불안함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뭐 자취 생활도 되게 오래 했었고 뭐 타인과 뭐 살아봤던 적도 꽤 있다 보니까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뭐 나간다든지, 제가 아직까지도 충격적으로 기억이 나는 게 열쇠를 사용하는 집이었는데 열쇠를 이렇게 바깥에다가 꽂아 둔 거예요. 진짜 너무 쇼크였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애랑 더 이상 어떻게 같이 살지?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많이 황당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니 나의 생존의 위협을 공동생활에서 만드는 사람이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건들이 좀 먼저 다 맞았으면 좋겠다. 뭐 나이가 드니까 더 그런 데 꽂히는 것 같네요. 이거랑 연결해서 좋은 연인이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또 질문도 있었는데,
나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상대, 나와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게 직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로 하여금 잔소리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스스로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연인이자 배우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잔소리를 해도 저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막 잔소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좀 해줄래?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속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말을 꼭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든 뭐 열쇠를 안 잠그고 나간다든지 열쇠를 꽂아놓고 나간다든지, 뭔가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에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아주 단순한, 아주 기본적인 건데 저 사람한테는 이게 기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본만큼은 좀 잘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계속 뭔가 당연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 잔소리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면 저는 좀 비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되려. 그러면서 이제 혼란에 빠지겠죠. 내가 기본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왜 하지? 이런 사람과 내가 관계를 왜 맺고 있지?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면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뭐 이건 경험담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연인과 배우자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했을 때는 진실한 소통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진실하게 소통을 하길 잘했다라는 결과로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사실 뭐 소통은 다 할 수 있어요. 막 까놓고 다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 시간을 보낸 게 되게 의미 없게 결과로 이렇게 드러나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또 이 사람이랑 얘기를 왜 했지? 굳이 뭐 나아질 게 없는데 시간을 써서 감정 소비를 하면서 대화를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은 정말 뭔가 너무 매력 없을 것 같아요. 배우자, 뭐 연인으로서 이건 뭐 바로 저의 기준에서는 아웃인데, 근데 또 정이 있고 이러면 바로 이렇게 또 아웃을 하기도 참 뭐하잖아요. 너무 이거는 어려운 난제인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런 식으로 진실한 소통을 했는데, 그래서 맞아, 그래, 우리 서로 이렇게 노력하고 뭐 고치고 하자 했는데 결과로 그게 절대 이어지지 않을 때, 전혀 이어지지 않을 때, 그럼 더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겠죠. 그리고 제 MBTI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저는 인티제 T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좀 외향적으로 좀 에너지가 있을 때는 NT제 T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흥미로운 게 있었는데, 성공하는 유형 중에 대부분이 인티제 T랑 NT제 T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통계 같은 뭐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많이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유리한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유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둘 다 제 성격이랑 많이 비슷하긴 한데, 근데 인티제 T가 아웃풋되는 부분에서는 저랑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이와 일을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뭐 50대 50 정도로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인티제 T가 좀 왜 저렇게 아웃풋하지? 너무 막 기계적인 거 아닌가? 너무 심각하게 기계적인 거 아닌가? 뭔가 좀 반문이 들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인티제 T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요즘 무드? 한 2, 3년 정도 무드는 인티제 T와 NT제 T로 굳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번호 따인 적이나 뭐 기억에 남는 소개팅 썰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번호 따인 적, 뭐 재수 없게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번호 따인 적은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해요. 따였다라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이건 약간 공포썰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핸드폰 보면서 어렸을 때는 뭐 중학교 때 이럴 때는 폰을 보면서 집까지 걸어갈 때가 많았는데,
집 앞에서 저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집도 노출되고 따라온 줄도 몰랐는데, 정말 그 중학교 때 이사하기 전에 아무튼 살았던 저희 집이 굉장히 골목을 오래 들어갔어야 되는 단독주택 집이었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나이가 그래도 고등학생에서 20대 한 초중반 돼 보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따라오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아니요 이러면서 그냥 집에 쓱 들어가 버렸는데, 집이 노출되고 나니까 약간 공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모르게 따라오는 경우가 좀 이렇게 아무튼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운동을 하면서 저도 막 모르게 뭐 공원 같은 데서 막 세네 바퀴 막 돌고 핸드폰 보면서 막 또 돌고 아무 생각 없이 집 근처에 또 다 왔는데, 으슥한 골목에서 또 저기요 혹시 제가 너무 뭐 해서 뭐 따라왔는데요 이러면서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하니까, 그럴 때마다 좀 무서웠던 기억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딱 그때그때마다 딱딱 기억이 나는 좀 핵심적인 인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는 제가 학교가 대학가랑 좀 붙어 있었는데 대학교 오빠들이 또 와가지고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근데 제가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되게 그 내향성도 강한 사람, 거의 50대 50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막 얼굴도 안 보고 막 응대를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면은 얼굴을 이 오빠는 잘생겼나?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대면을 어정쩡하게 했던 그런 상대방들도 꽤 있었고,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난 고등학생인데 대학교 오빠들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뭔가를 묻는다는 게.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베이비 페이스를 좋아하고 예쁜 남자를 좋아하는데, 뭔가 고등학생 때는 되게 그 성인들이 너무 성인들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얼굴도 잘 못 보고 막 그랬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무튼 뭐 걸어가고 있으면 저기서 갑자기 뭐 차도에서 막 무단횡단을 해서 막 뛰어와요, 남자가. 보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번호를 묻는다거나 그런 기억도 좀 인상적인 기억이기도 했고요. 위험한데 막 그렇게까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지금 왜 무단횡단을 저렇게 하고 있지? 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의 뛰어오다시피 해가지고 저 앞에 와서 막 번호를 묻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있고, 독일에 있었을 때도 길 가다가도 많이 그렇게 하죠. 독일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거는 제 독일인 좀 심보가 못된 친구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건데, 제가 그 웨이트 헬스장에서 그 독일에 있었을 때 굉장히 또 열심히 웨이트를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너무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운동해야지 이러면서 웨이트장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이제 나오는데 또 누군가 이러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달려왔어요. 저는 집에 가야죠. 운동 끝났으니까. 근데 헬스장에서 좀 시선이 좀 뜨겁긴 했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저 사람이 왜 계속 쳐다보지? 이런 생각은 했었지만 그런 식으로 급하게 막 헉헉거리면서 따라 나오니까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번호를 달라고 해가지고 나 뭐 남자친구 있어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하고 집으로 왔었는데, 제가 이제 집으로 왔었을 때 독일인 친구들이 또 여럿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독일인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많긴 했는데 그래도 친구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인 아주머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독일인 아주머니가 아무튼 있었는데 같이 이렇게 친구가 된 독일인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오늘 뭐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웃긴 일이 있었다 이러면서 뭐 얘기를 꺼냈는데, 그 독일인 그 좀 짓궂은 그 친구가 너가 뭐 화장을 했으니까 뭐 그 얼굴에 속아서 뭐 번호를 뭐 물어보러 온 거 아니겠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거든. 나 생얼로 오늘 운동하러 갔거든. 나 운동하러 갈 때 막 화장 떡칠하고 안 가거든. 이런 식으로 이제 썰전을 살짝 재밌게 서로 티키타카를 했던 그 기억 때문에도 이런 게 다 연결돼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그 독일인 얄밉다. 원래 얄미운데 이런 데서도 네가 빠지지 않고 나에게 한 소리를 꼭 하는구나. 이런 걸로도 마음에 팍 박혀가지고 이 에피소드도
이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생각도 물어보셨는데 최근에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뭔가 내가 예전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고치려고 했던 것들인데 이게 내가 좀 멘탈이 무너지니까 다시 나한테 들러붙는구나. 일상 속에서 다시 뭔가 중독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되게 빠지면 엄청 하나에 꽂혀서 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그 꽂히는 강도가 강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쉽게 뭔가 관계를 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꽂히면 아무튼 장난 아닌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꽂히는 걸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꽂혀도 되는가를 되게 많이 분별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알게 모르게 자잘자잘하게 내가 어렸을 때 고치려고 했던 그래서 실제로 많이 고치고 아예 고쳤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중독성을 다시 좀 띠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좀 의식해서 내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고치려고 하고 컨트롤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극복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되게 겁이 원래 많긴 하지만 그걸 되게 많이 뛰어넘었었어요. 이것 또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면서 겁이 많은 성격인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고치고 진짜 겁이 없는 사람처럼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부터 한 1년 정도가 지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겁이 생긴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의식을 많이 했어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왜 이렇게까지 내가 걱정이 많고 겁이 많아졌지? 왜? 왜? 이러면서 뭔가 되게 겁나하는 게 너무 큰 것 같다. 이걸 제가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까지 겁낼 필요 없어. 이러면서 뭔가 탁 제가 쳐내는 그런 것들도 의식을 많이 하면서 계속 신경을 쓰다 보니까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거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냐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늘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쓰고 하니까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진로 고민이 되게 깊었었거든요. 이 얘기도 뭐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좀 딥해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일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러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은 사람이다 보니까 노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언어적인 것도 교정을 할 수 있고 뭐 아나운서 분들도 저한테 와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인 뭐 컨설팅도 저한테 받으러 오시고 그리고 뭐 창업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오고 퍼스널 브랜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하고 자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결심? 뭔가 그래야만 한다라는 생각? 이게 빨리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활동에 좀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적어지고 에너지도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능률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그 능률이 떨어지는 상태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고 뭔가 여러 가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에 대한 갈등이 너무 많고 내가 환경적으로 계속 노래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면서 좀 스스로 부인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노래를 안 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겠다. 그냥 사람들 가르치고 내가 사람들 가르치는 거는 워낙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어쩌면은 살게 되고 그냥 이 방향으로 더 진로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 방향으로 제가 뭔가 또 커리어를 더 많이 쌓으려고 아니면은 제가 쌓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런 쪽으로 더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노래랑 더 많이 멀어지는 느낌? 그러면서 제가 거기에 굴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근데 아무리 돌고 돌아도
제가 한 4년 넘게 이걸로 고민을 했었거든요. 아, 나는 이제는 노래는 계속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할 만큼만 하고 좀 더 사람들을 케어하고 가르치고 사회적인 활동에 더 기여하는 쪽으로 하자.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느꼈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완전 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 이렇게 무너져 내려 버리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됐고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나는 노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좀 굳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마음 먹은 대로 다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랬든 저랬든 뭐 상황이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나는 내가 노래하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딱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요즘에는 계속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떠한 프로젝트도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프로젝트들을 나열해 보면서 뭐 순서도 매겨보고 어떤 걸 또 먼저 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막 부모에 대한 제가 부모님이라고 안 하죠. 부모에 대한 이상적인 부모는 뭘까요?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그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금쪽이들이 성인 금쪽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퍼스널 브랜딩 할 때도 많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연인과의 관계도 관계고 부모와의 관계도 관계이기 때문에 많이 질문을 받는 건데 마지막 질문 이거에 답하고 못한 또 답변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하도록 할게요. 최악의 부모를 떼내면 되지 않을까. 최악의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부모가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까. 뭐 단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히키코모리의 아버지를 가지신 분이 또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기도 하셨고 도대체 왜 저럴까요? 이러면서 뭐 그 심리에 대해서 저한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는 이제 부모님이나 뭐 부모를 대신해서 저희를 키우는 대상에게 학습되면서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의 성향이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굳어지고 거기서 또 자존감의 정도가 결정이 되고 그런 걸 보았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너무너무 심각하게 낮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그러니까 아빠의 엄마죠. 할머니랑 같이 엄마 아빠랑 이렇게 살았는데 할머니가 항상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저를 특별히 더 안 좋아하고 이래서 욕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한테 쌍욕이랑 쌍욕은 다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때는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할머니가 저희 오빠랑 저를 케어하는 시간도 되게 많았는데 항상 오빠한테 뭐 더 주고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나를 다른 사람과 다르다?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좀 심어준 대상이 굉장히 무서운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래는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애한테 하면 안 된다. 뭐 교육을 다시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었고 그리고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저한테 뭐 쌍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안 좋은 모습도 너무 많이 보여줬었고 엄마 아빠도 제가 보는 앞에서 서로 싸우기도 했었고 뭐 폭력을 쓰는 모습도 직접 보기도 했었고 너무너무 가정 그 환경이 안 좋았어요. 바깥에서 누군가가 저희 가족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안에서는 문제가 되게 많았죠. 그러면서 또 화목하게 지낼 땐 굉장히 화목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정리되지 않은 그 지저분한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독일인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할 때도 그거에 되게 놀랐었거든요. 앞과 뒤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깔끔한 관계에서 태세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이랬다 저렇게 뒤집히고 이랬다 또 저렇게 뒤집히고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저는 거기서 너무 혼란스럽고 그거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동물 같았어요. 동물. 자기 기분 좋으면 막 비비다가 막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막 물고 뜯고 이런 것처럼 너무 이성적이지 않았기에 이상적이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되고 그 과정들이 전혀 뭔가 매끄러운 것이 없이 계속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어린아이에게 혼란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너무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할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그것들은 다 이상적인 부모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안 되는데 서로 그냥 사랑해가지고 싸질러 버리면 그거는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게 과연 성립이 되는 건가 싶어요. 그냥 성욕에 의해서 남녀가 뭔가 싸질러 버린 결과물로 그게 나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되게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이해가 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왜 원하지도 않는 삶을 부여받았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게 아이를 키울 거라면 아이는 낳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아버지 뭐 이런 걸 봐도,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아이를 안 낳았어야죠. 그런 생각이, 그런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많이 들죠. 예,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의 그런 자랄 때의 환경을 만들고 그런 정서를 망쳐놨다, 그런 식으로 아이의 정서를 망쳐놨다면 이거는 이상적인 부모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아이가 자기 존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는 만들어주자. 자기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내는 사람이 진짜 좋은 부모고 이상적인 부모가 아닐까, 큰 틀로 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딥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딥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 다음에는 또 제가 넷플릭스나 뭐 한국 드라마, 영화 뭐 추천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뭐 투자하시나요? 뭐 돈 관리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독일에 있었을 때 재미난 에피소드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